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맡게 되신 김성재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 활동가인데 앞에 수식어 하나 더 붙죠. 청년 활동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청년 활동가이고요. 지금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그 위기와 정의, 우리의 미래 상상해 보기입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천시가 지속 가능하려면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와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이어지는 워크숍으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 이제 언론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이제 기후위기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다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활동한 지는 약 한 1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기후위기를 실감하시나요? 모두 실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많이 실감을 하시나요? 덥고 네, 덥고 날씨 이렇게 더운 것도 느끼고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뿐만 아니라 또 미디어에서도 되게 기후재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염, 홍수, 태풍, 추위, 이상기온 등 정말 수많은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부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기후위기가 저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폭염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조금 더 더운 여름이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그냥 보통 장마보다 좀 더 비가 많이 오는 정도라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부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감하는 기후위기가 정말 다른 처절하게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기후위기와 정말 같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를 이제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기후 이상 현상을 듣고 우리가 조금 더 덥고 비가 많이 오고 하는 느끼는 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하고는 조금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후위기를 잘 실감하지 못했던 제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느끼는 이들의 처절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기후위기 시대, IPCC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IPCC 6차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1.5도와 티핑포인트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1.5도,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에서 1.5도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1.5도와 티핑포인트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나아가서 1.5도가 기후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최근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기후정의 담론이 어떻게 기후운동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나서 함께 부천시의 미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낀 전 세계 185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부천에서도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 55개의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9월에 1.5 비상비상 첫걸음 캠페인을 시작으로 단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네, 비상이 두 번 들어가서 네, 눈에 띌 것 같은데 이 비상 앞에 이제 1.5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1.5가 무엇인지 한번 어떻게 해서 1.5 비상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 비상 기후위기 부천 비상행동 캠페인, 정책 제도 개선, 토론회 및 포럼, 생태기행하고 영화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 비상은 IPCC에서 이제 발행한 보고서에서 1.5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들을 발간하고 발행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6차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는데요. 6차 보고서는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14,000여 개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30명 정도 되는데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14,000여 개의 보고서를 보고 만들어낸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되게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니 우리가 기후위기를 다룰 때 있어서 이 IPCC의 평가 보고서를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지구의 기후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인간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분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미친 영향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세계 여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PCC 보고서는 세계가 우리 인간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이제 1.5도 온난화 임계값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14,000여 개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낸 보고서에 왜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됐을까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은 생태계, 인간의 건강, 농업 등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약 1도 상승했는데 생태계 파괴, 생명 다양성 감소, 많은 지역에서의 이상기후로 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명 다양성에 대한 내용은 2차 강의에서 이제 청년 활동가이신 성민규 생명 다양성 재단 활동가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고, 오늘은 어떤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지, 어떤 이상기후로 어떻게 인간에게 재해가 미쳐지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까지 지구 온도의 상승을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육지 같은 경우에는 약 2.4도 평균 온도가 올랐고요. 해양 같은 경우에는 약 1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구 전체 평균 온도는 약 1.3도 정도 올랐는데 혹시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육지가 2.4도가 올랐습니다. 해양보다 약 1.4도가 더 올랐는데요. 혹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지 얘기를 해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바다에서 열을 흡수. 네, 맞습니다. 바다가 열을 흡수하는 만큼 이제 육지 온도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만큼 흡수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육지에는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네, 70억, 60억에 넘는 인구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하면서 이제 육지의 온도가 더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하면 비열의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육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 1.5도가 티핑 포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티핑 포인트는 혹시 티핑 포인트가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이제 균형을 깨트리는 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를 들었을 때 물이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가 되면은 갑자기 팔팔 끓는 것처럼 어떤 지점에서 그 균형을, 기존의 균형을 깨뜨리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우리는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려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도를 우리가 넘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1.5도가 넘으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4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빙하의 녹는 정도. 우리 되게 뭐 북극곰 얘기부터 시작해서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1.5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린란드 빙하의 약 70%가 녹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도가 지나면은 빙하가 100%다 녹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70%와 100%의 차이가 그냥 수치로 봤을 때는 30% 하지만 북극에 빙하가 하나도 없다. 우리가 그럼 이제 더 이상 북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던 북극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수면 상승. 1.5도 상승 시에는 약 많이 0.26m에서 0.77m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2도가 상승했을 때는 0.36m에서 약 1m가 넘어가는 해수면 상승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걱정했던 것처럼 저지대는 점점 침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다, 해양 생태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호초의 멸종 여부도 달려 있습니다. 1.5도가 상승했을 때 산호초는 약 30%만 생존을 하게 됩니다. 바다의 산호초의 이제 70%가 사라지게 되고 30%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도가 넘었을 때는 산호초가 멸종하게 됩니다. 이 산호초가 없어졌을 때의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산호초에 대한 부분도 되게 걱정과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극단적 이상고온에 노출되는 인류가 1.5도가 넘었을 때는 약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60억 명이라고 치면 약 6억 명 정도가 이상고온에 노출이 되는 거죠. 6억 명도 많은데 이제 2도가 되면은 전체의 3분의 1, 약 20억의 인구가 이상고온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셨을 때 어떻게 기후위기가 좀 더 실감이 되시나요? 네, 사실 이렇게 텍스트로만 들었을 때 걱정은 되고 우려는 되지만 이게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실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유엔이 아주 친절하게 SDGs,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수립해 놨습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워두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로드맵을 그려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지구온도 상승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1.5도를 넘게 되면 2.5도, 3도까지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도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배경에서 기후운동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레타 툰베리가 시작한 이제 미래를 위한 금을, 멸종 저항운동, 선라이즈 운동 등 널리 알려진 기후운동과 함께 다양한 풀뿌리 기후운동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환경활동을 하고 계신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때문인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는 국가와 지자체들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 선언을 하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후운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넘어서 탄소 배출 제로, 석유차 판매 중단 같은 중장기적인 전환 계획의 수립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대로라면 2.5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1.5도, 2도를 얘기했는데 유엔 환경계획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처럼 한다 하더라도 2.5도가 오른다고 합니다. 비관적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낙관적이건 비관적이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고, 결국 2.5도가 오른다고 하면 현재보다 적극적인 감축 행동을 해서 1도를 더 낮추려고 해야 하지, 이게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고민할 시간이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지금까지 바뀐 기후 변화, 1도가 오른 현재 상황에서도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재해로 인해 이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관적인지 낙관적인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이제 지금도 기후 변화로 영향을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왼쪽의 지도는 이제 노란색, 빨간색 되게 알록달록한데요. 기후 취약성, 그러니까 기후 취약 정도, 국가 간 기후 취약 정도를 이렇게 색으로 나타낸 겁니다. 노란색의 경우에는 기후 취약 정도가 낮은, 취약 정도가 낮은, 그러니까 취약하지 않은 국가들이고요. 빨간색으로 가까이 갈수록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미국 아주 노랗고, 유럽 노랗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한국도 노랗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기후위기를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후 취약함의 정도가 낮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이제 그린란드, 아프리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빨갛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취약한 곳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래프로 만든 사진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1위에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 유럽연합이 있고, 3위로 이제 중국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미국과 유럽 아주 옆에 취약 정도로 보면 노랗습니다. 취약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탄소 배출은 가장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 위기가 부상하면서 우리 국제 사회에서 불평등이 점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지도는 기후 불평등을 좀 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비상선언을 이끌어내는 기후운동의 부상은 이제 기후 위기를 넘어서 기후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코펜하겐 기후총회는 기후정의 담론이 확산되는 데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력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민간에서 이제 아래에서부터 기후변화에서 기후정의로 기후운동의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평가할 만큼 기후정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정의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기후불의, 기후불평등, 기후불의와 기후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일까요? 기후정의라는 이제 사회운동이라기보다는 기후변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의료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후정의가 주목하는 것은 결국 취약성입니다. 기후정의가 말하는 취약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기후정의가 혹시 말하는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단순히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내가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을 막 찾아보니 기후위험의 주요 인자인 취약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정책 방향,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취약성이 중요하다
라는 문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부분보다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기후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은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적응은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구차화한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문제, 감축 문제가 중요한데 이 적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이제 뒤로 좀 사라질 것 같다는 우려로 기후운동에서 기후정의는 한동안 부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해를 겪기 시작하면서 이 기후위기 대응의 격차가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기후정의는 이제 취약성 개념과 결합해서 온실가스 감축 배분, 가시화된 피해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잠재적인 피해 불평등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조명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취약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성의 확장. 기존까지는 적응 능력에서만 기후변화에 취약,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했을 때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뿐만이 아니라 비기후적인 결정 요인으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이 비기후적인 결정 요인은 경제 요인, 내가 돈을 많이 버는지 못 버는지, 또 사회적 요인, 교육의 차이, 종교의 차이, 사회적 압력의 차이 등이 있고요. 기술적 요인,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탄소 배출 감축을 할 수 있다, 기후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내가 고온을 받으면 안 되는 체질이다, 그러면 이제 폭염에 더욱 취약해지겠죠. 이런 개인적인 요인까지 모두 확장을 해서 기후정의에서 취약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은 기후위험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피해의 정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적응 능력이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서 취약성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성에 대한 관점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취약성을 시작으로 보느냐, 시작이 있으니까 이제 끝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취약성이 시작이냐 끝이냐. 지금까지는 취약성이 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적응을 했냐 못했냐로 따져서 하지 못하면 취약한 거고, 적응을 했다면 취약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현재의 기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했듯이 취약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면서 취약성을 시작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적응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취약성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취약하다면 기후변화에 적응을 잘 못할 것이고, 취약하지 않다면 기후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취약성을 시작으로 적응 능력을 설명했다는 것이, 설명하는 것까지의 확장이 이 두 관점의 취약성에 대한 관점의 확장입니다.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능력이 높으면 취약성이 낮다. 그리고 취약성을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은 내가 지금 취약하면 적응 능력도 낮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취약성에 대한 분석이 이제 표로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한번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기후변화로 이제 주기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게 된다는 가정하에 취약성을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 일단 저 예시에서 취약성을 최종적으로 볼 때의 문제점은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적응 능력의 취약성을 규정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결 방안을 보시면 기술적 처방이 들어갑니다.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교량 높이를 향상해서 내가 폭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취약성을 낮추려고 했다면, 지금 이제 취약성을 시작점으로 보는 관점으로 확장을 했을 때는 문제는
기후 변화도 있지만 사회적인 취약성이다.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에 따라 적응 능력이 규정되기 때문에 해결 방안으로 생계 수단의 다양화. 예를 들면 기존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비가 많이 필요 없는 뭐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비가 많이 오게 된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맞춰서 품목을 조정한다든지 생계 수단의 다양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람의 취약성을 낮추고 적응 능력을 향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과 이제 같이 가는 사회 안전망의 구축 등으로도 취약성을 낮춰서 적응 능력을 기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보는 뭐 관점, 시작점으로 보는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렵죠. 저도 이거 보면서 좀 어려웠었는데 우리가 어려워할 걸 알고 또 마련해 놓았던 게 있었잖아요. 앞에 SDGs 아주 여기에서 보면은 UN SDGs는 이제 인류의 보편적 문제,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을 다루고 있고, 또 지구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에너지, 환경 오염, 물, 생명 다양성,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 구조, 법, 대내외 경제. 이 항목들이 결국 취약성을 최종점으로 보느냐, 시작점으로 보느냐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까지 해왔던 취약성의 관점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취약성을 최종점으로 보는 관점도 중요한데, 최근에는 이제 시작점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취약성을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이 이 취약성 관점의 확장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성의 관점이 확장되면서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서 취약성을 유발하는 사회 불평등을 사전에 해소할 때 제대로 된 기후위기 적응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빈곤, 사회적 배제, 공간적 불평등으로 인해 재난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적응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기후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기후정의 운동의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기후정의 흐름은 이제 국제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아까 앞서 코펜하겐 총회에서 2009년을 기점으로 되게 기후정의가 확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2011년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기후정의 연대가 발족했지만 곧이어서 후쿠시마 핵사고 등의 영향으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전국 곳곳에서 열렸던 집회 행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구성될 때까지 눈에 띄는 기후정의 활동 흐름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생겼는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제 정부가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해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라, 기후대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를 구성하라, 이렇게 3대 요구를 걸었습니다. 여기 살짝 보시면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이게 있어서 이제 기후정의 운동을 표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후정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비상선언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좀 더 치중을 했기 때문인데요. 대중적으로 기후위기의 현실을 알리고 이제 정부와 국회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수치적 목표를 강하게 한 활동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지자체나 국가, 정부가 비상선언을 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끔 만드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비상행동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많이 비판받듯이 녹색과 기후를 겉포장으로만 사용했을 뿐 실제 정책은 변화하지 못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본질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계획도, 에너지 전환에 수반되어야 할 사회 경제적 전환에 대한 인식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미흡한 기후 정책과
친기업적인 편향이 계속되면서 비상행동 안에서 문제의식이 커지기 시작했고, 기존 기후운동의 비판적인 기후정의운동의 흐름이 2021년에 생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됐습니다. 한국의 기후운동에 기후정의 흐름이 이제 들어온 것은 기후위기가 단지 기후라는 자연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심화, 민주주의의 퇴보 같은 사회, 정치, 경제적 위기의 발현이라는 시각이 생겨났고요. 기후위기의 책임이 모두에게 똑같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간 온실가스 배출과 취약 정도를 봤을 때 불평등은 극명하게 갈리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 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로 왔을 때, 국가로 왔을 때도 분명히 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이 기후과학이나 정책과 같은 전문적 영역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반 시민과 민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부각됐고,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민 등 기후위기 대응에서 배제되거나 수동적인 객체로 머물렀던 이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당사자주의 관점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9.24 기후정의 행진 같은 데 가보면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발언에서 느껴지는 처절함과 제가 외치는 처절함은 확실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운동에 기후정의가 포함되게 된 것은 취약성 개념을 매개로 가시적인 피해에서 사전 예방으로 피해 개념이 확장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장되면서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잠재된 불평등을 더 적극적으로 가시화하며 정의로운 전환, 탄소해산 배출 제로 등 민주적 계획과 반자본주의 탈성장이 기후운동의 최근 쟁점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기후위기하고 기후정의가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기후운동과 기후정의를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결국 기후위기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후위기를 다뤘습니다. IPCC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구의 기후가 전례 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인간이 영향을 미친 증거가 분명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적을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함축적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정의는 우리 현실을 어떤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지침으로서 좀 기후정의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취약성 개념을 매개로 이제 사전 예방으로 피해 개념이 확장됐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 역량, 생명 다양성까지 기후 정의를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사회정책, 사회 구조적 변화를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지침을 바탕으로 제가 이어지는 시간으로 준비한 거 이제 워크숍을 좀 함께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년이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상상을 하고 청년 세대 구분 없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제가 나와서 뭐 강의만 하는 것보다 함께 부천의 미래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상상력은 왜 중요할까요? 혹시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상상에 한계가 없다. 네. 상상은 재밌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상상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재밌는 상상도 할 수 있고, 암울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상이라는 단어를 왜 이번 강의에 넣었냐면, 제가 청년들끼리 하는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래의 지구라는
책을 바탕으로 이제 모임을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기후 위기, 뭐 기후 재난 하면은 되게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냥 답답함만 느끼는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미래의 지구라는 책은 에릭 홀트하우스라는 이제 기후 학자이자 기자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터뷰했습니다. 2050년은, 2030년은, 2040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상상을 책으로 낸 게 미래의 지구인데요. 그 책은 되게 희망차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순히 인류의 절멸, 뭐 멸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멸하려고 하는데 뭐 재난이 다가오는데 그걸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할 거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상상을 발휘한 내용들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되게 희망차고, 읽으면은 막 탄소 중립 될 것 같고 기후 변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이 가진 힘이 되게 크다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껴가지고 상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작가는 이제 상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계가 없고, 우리는 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상을 품고 있으며 상황이 늘 지금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한계를 가지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 지금 이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얘기하게 되고, 그런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이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바로 당신에게는 내가 한 번도 떠올리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아이디어가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작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제 뭐 지위, 계급, 젠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작가의 상상대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 상상을 얘기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같이 상상해보고 우리가 부천에서 가지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천을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상상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2050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50년. 2050년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2050년, 저도 사실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 탄소 중립을 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것이다라는 말은 뭐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환경 활동을 하면서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사는 지역의 2050년이 어떨 것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아는 사람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의 지구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기후위기에 관한 경고뿐만 아니라 희망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제 우리의 미래를 희망차게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